안녕하세요. 큐센터 파스칼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파스칼의 이유진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세션으로 파스칼의 라이브러리 퀀텀 에볼루션 커널 QEK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간단히 리뷰를 한번 하고 퀀텀 에볼루션 커널 QEK에 대한 소개, 그리고 유스 케이스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습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리뷰를 해보면 이제 중성원자가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음, 리드버그 레벨로 가는 레이저를 쏴주면은 이제 레이저 앰플리튜드에 비례하는 라비 프리퀀시 오메가에 해당하는 이제 이게 들어가는 X 회전 항이 하나 해밀토니안에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레이저의 주파수와 원자 레벨의 주파수 차이, 디튜닝에 해당하는 항이 또 G 로테이션 항으로 해밀토니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 로테이션과 G 로테이션이 들어있는 싱글 해밀토니안 항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드버그 레벨로 올렸을 때 리드버그 인터랙션을 두 원자끼리 하기 때문에 거리의 육승에 반비례하는 리드버그 인터랙션 항도 해밀토니안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중성원자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맥시멈 인디펜던스 MIS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문제의 오리지널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에 해당하도록 원자 간격과 위치를 정해서 이제 원자 레지스터를 임베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펄스를 가해서 나온 최종 양자 상태에다가 양자 측정을 해서 결과 분포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이 그래프에 대한 MIS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칼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이제 파스칼에 있는 QPU와 에뮬레이터 등의 백엔드들에 관해서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파스칼의 또 다른 하이 레벨 라이브러리인 퀀텀 에볼루션 커널 QEK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QEK는 그래프에 관한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 그래프는 수학에서의 그래프를 말하는 거고요. 수학에서의 그래프는 이제 노드 또는 벌텍스라고 부르는 점들, 그리고 그 점들을 잇는 엣지라고 부르는 연결선들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을 풀 때 그 문제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잘 알려진 문제가 있는데, 뭐 케니히스베르크의 다리라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강으로 나뉘어진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강에 다리가 7개가 있는데, 어,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면서 모든 다리를 다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학자 오일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도를 이런 식으로 조금 단순화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땅의 면적이나 모양 같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땅을 연결하는 그 연결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단순화를 시켜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로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섬이 이 왼쪽의 노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섬 외에 이 위에 있는 땅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땅이 있고 아래에 있는 땅이 있는데, 얘네가 각각 이 위에 노드, 오른쪽 노드, 아래 노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들이 이제 노드를 잇는 이 엣지들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땅의 모양이나 면적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되고요. 참고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그리고 이제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구조 중에 하나로서 다른 구조들과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래프는 이제 노드들의 배열이나 라벨의 순서를 바꿔도 본질적 구조가 같으면 동일한 객체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벡터 공간처럼 어떤 고정된 유클리드 좌표와 뭐 거리 같은 거를 가정하기가 어려운 비유클리드적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별 모양으로 돼 있는 G라는 그래프와 이렇게 오각형으로 돼 있는 G 대시라는 그래프처럼 G 프라임이라는 그래프처럼 그래프의 배치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두 그래프 모두 하나의 노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노드를 하나씩 거치면서 원래 노드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연결 관계가 같기만 하면, 그러니까 뭐 노드의 레이블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어쨌든 하나의 노드씩 거쳐서 원래 노드로 돌아온다는 거는 이제 연결성이 같다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그래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연결성이 다르면 외형이 비슷하더라도 다른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처럼 뭐 유클리드 거리나 정렬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비교하기 어렵고 그래프 커널이나 뭐 그래프 인공신경망 같은 구조 인식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QK는 머신러닝에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현재 머신러닝은 이제 하드웨어 성능 발달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손글씨를 보고 글자를 인식한다거나 뭐 얼굴 이미지를 보고 사람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에서 추천 아이템을 찾아서 띄운다거나 하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은 이제 그래프에도 적용이 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머신러닝에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길찾기 앱 같은 데서도 교통 상황에 따라서 빠른 길을 찾거나 하는데 그래프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 노드는 이제 길의 각각의 그 부분 조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엣지는 각 그 길의 조각들을 연결하는 연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이런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분야로는 제약 분야가 있습니다. 이 제약에서 약물이라는 거는 모두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각각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프로 다루기에 적합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각 원자들을 로드에 대응하고 그리고 원자 간의 결합을 엣지에 대응시키는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머신러닝에는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용도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노드들을 분류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서 유저들과 콘텐츠들을 노드에 대응을 시켜서 서비스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분류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용자의 관심사나 계정 유형을 식별하는 데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링크 예측 같은 경우에는 두 노드 사이에 어떤 간선이 존재하는지 어떤 뭐 누락된 연결 같은 게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인데 추천 시스템의 친구 추천이나 뭐 아이템 추천 같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분자처럼 개별 그래프 전체를 하나의 표본으로 보고 그 그래프들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속성을 예측하는 문제로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약 탐색이나 물질 특성 같은 거를 예측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클러스터링 커뮤니티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밀집 연결된 노드 집단,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밀집된 노드들이 있는지를 찾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세그먼트화하거나 또는 뭐 그래프에 약간 이상 징후를 포착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소셜 서클 탐지 같은 것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 머신러닝 중에서 노드 간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즉 노드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노드를 하나하나 인코딩을 해서 이제 이 그림처럼 노드들을 하나하나 인코딩을 해서 임패딩 스페이스로 보내서 그 스페이스에서 두 노드의 뭐 내적을 계산하면 그것을 두 노드의 유사성으로 볼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노드를 인코딩하는 방법은 보통 하나의 어떤 노드를 어떤 벡터로 임베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노드 간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는 이제 노드를 분류하기보다는 그래프 하나하나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예를 들어서 분류에 많이 쓰이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하는 방법일 텐데 이 방법은 간략히 얘기하면 우리가 분류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파라미터 공간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잘 분류하기 위해서 중간에 경계선, 즉 하이퍼 플레인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수식이 조금 나오는데 그냥 수식을 다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경계선 하이퍼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W 곱하기 X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수식에 의해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W와 X는 벡터고요. 그리고 이 W 여기서 W는 이제 이 하이퍼플레인의 수직인 어떤 벡터를 의미하고요. B는 오프셋이 되고 그래서 어떤 우리 데이터 포인트들이 X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 W와 B가 이 하이퍼플레인의 패러미터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은 이제 이 패러미터 스페이스에서는 x라는 벡터로 표시가 되고 얘들이 이제 분류가 돼야 되니까 보통은 하나는 y 값이 1이고 다른 분류에서는 y 값이 마이너스 1인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할 때는 이 w 곱하기 x 마이너스 b가 1보다 큰지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를 가지고 그냥 딱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분류가 잘 되면은 이제 서포터 벡터 머신으로 분류가 잘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도 약간의 이슈들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가 잘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뭐 이런 식으로 하이퍼플레인을 그어도 이제 분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A가 모여 있는 곳에 클래스 B가 섞여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분류가 잘 100%안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마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원래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2분의 1 W 앱솔루트 밸류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하이퍼 플레인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에러 항을 추가해서 이제 다른 플레인에 잘못 섞여 있는 경우에 이제 이걸 에러로 처리해서 이 에러를 더한 항까지 포함해서 미니마이즈 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프트 마진도 이제 이 마진의 크기를 얼마로 둘 거냐에 따라서 C라는 패러미터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가 큰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하드 마진하고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꼭 리니어로 그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 셋의 특성에 맞게 논리니어하게 그으면 분류가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니어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하는 방법이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어떤 또 함수에다가 넣어서 이런 식으로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 그냥 하이퍼 플레인을 그으면은 이제 이 두 가지 클래스가 분류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핑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이제 이 미니마이즈 하는 그 계산하는 방법 기법들 중에서 이제 뭐 듀얼 폼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 식을 맥시마이즈 하면은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매핑을 한다고 했으니까 매핑 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x 각각의 데이터셋을 트랜스폼해서 phi x가 되도록 이제 이런 함수 값이 되도록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런 어떤 c라는 패러미터가 있고
그 y하고 계산을 했을 때 이 함수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좀 차원이 높아지고 그거를 가지고 또 내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조금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커널 메소드 또는 커널 트릭이라고 부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트랜스폼된 그 함수값 두 개를 내적하는 부분을 그냥 커널이라는 어떤 다른 함수로 치환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구할 때 함수값을 일일이 구해서 내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커널을 따로 구해놓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게 네, 조금 다른 계산법을 써서 하는 거고 이 계산법으로 네, 계산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 이제 이런 커널의 예시로는 예를 들어 좀 간단하게 그냥 두 데이터 포인트를 그냥 내적을 한 다음에 그냥 그걸 그냥 쓰거나 아니면 뭐 디승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많이 쓰는 커널로 이제 가우시안 커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그 거리 벡터를 가우시안 함수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커널이든 간에 이게 뭐 내적과 비슷한 개념이라서 두 데이터 포인트가 가까이 있을수록 크기가 크고 뭐 멀리 있을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 말고 이제 머신러닝 중에 최근에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미지 분류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에서 보통 이제 필터를 써서 이 원래 이미지를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필터링을 해서 필터링도 이제 필터를 뭘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텐데 이제 여러 가지 필터들을 써서 필터링한 결과들이 있을 테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게 어떤 숫자인지 판별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터링을 해서 나온 이 이미지를 피처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처맵이라는 뜻은 이제 뭐 이런 딥러닝 같은 걸 할 때, 이 이미지의 어떤 특징을 뽑아서 그 특징을 가지고 이 이미지가 무슨 숫자인지를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징을 가지는 어떤 이미지라는 뜻에서 피처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피처맵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야기할 QK도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QK로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예제 중에 논문이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이런 toxicity prediction of molecules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자 구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분자가 우리 몸에서 독성을 가질 것인지 안 가질 것인지 그거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네, 뭐 이런 다양한 분자 모양들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독성을 가질지를 분류하면 되는 건데, 이제 앞에서 아까 머신러닝 방법에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데이터 셋들이 있고요. 데이터 셋 하나하나는 이제 방금 말한 그 분자 각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마다 어떤 패러미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패러미터를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모양이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까 이제 하나의 방법처럼 매핑을 해서 어, 이런 더 높은 차원으로 보내서 하이퍼 플레인으로 그냥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커널 방법을 쓰면은 계산량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커널 방법을 써서 하겠다는 거고 이,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제 어쨌든 커널을 만들려면은 어떤 매핑이 필요한데 이 매핑하는 그 대상 공간을 어떤 퀀텀 스페이스로 하는 거를 퀀텀 피처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논문에서 했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자 구조가 서로 다른 분자 구조가 두 개 있을 때 얘네를 이런 식으로 피처 스페이스로 보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피처 스페이스가 지금 양자 상태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힐버트 스페이스는 어떤 양자 상태, 뭐 파동 함수들이 있는 공간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힐버트 스페이스로 각각의 그래프들을 보내서 그럼 각각의 그 그래프들이 힐버트 스페이스에서의 포인트가 될 테고 이 포인트는 이 방법에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포인트가 이제 그 측정했을 때 리드버그 상태에 있는 원자의 개수의 분포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그 피처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자 같은 경우에 어떤 양자 역학적으로 타임 에볼루션을 해서 나중 상태가 있으면은 그거를 측정했을 때 여러 번 측정하면 이제 분포가 나오는데 여러 번 측정했을 때 리드버그 상태에 있는 원자의 개수의 분포를 가지고 피처를 하나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분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분포를 구해서 얘가 이제 각각 다른 힐버트 스페이스의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에볼루션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제 이 에볼루션은 아까 이제 리뷰 때 설명한 것과 같이 이러한 해밀토니안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라비 프리퀀시가 들어가는 X 로테이션이 있고 디튜닝이 들어가는 G 로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끼리 원자들끼리 리드버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어, 이제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이제 해밀토니안을 시간 적분한 하면 하고 이제 익스포넨셜에 넣으면 되는데 이런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구해서 처음 상태에다가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적용하면 나중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 상태는 그냥 보통 뭐 모든 원자들이 다 0 상태에 있는 걸로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 상태가 있으면은 얘를 우리가 보려면 어쨌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 상태를 우리가 측정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거의 분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상태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분자마다 어떤 타임 에볼루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에볼루션 사실 시간을 얼마나 뭐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데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주냐도 이제 여기서 정해야 되는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분자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타임 에볼루션을 시켰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플롯이 나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Y축은 그 리드버그 상태에 있는 원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엑시테이션 넘버라고 부르는데 엑시테이션 넘버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요.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 양자 상태를 측정을 해주면 어떤 아까 결과 분포를 얻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 분포를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히스토그램을 얻게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의 피처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에 대한 피처는 이런 히스토그램을 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커널을 만들려면 커널은 두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두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니까 이제 두 그래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이제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수식이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있는데요. 일단 샤넌 엔트로피라는 게 있고요. 샤넌 엔트로피는 뭐 정보 쪽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이제 각각의 상태가 나올 확률들이 있을 텐데 그걸 PK라고 하면은 이제
그 확률 분포에서 이제 PK 로그 PK를 썸한 값을 샤넌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엔트로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리학에서의 엔트로피와 비슷하게 이제 좀 단순한 상태일수록 엔트로피가 낮게 나오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엔트로피를 가지고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구하는데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 그냥 되게 간단히 말하면 어, 두 그래프가 비슷할수록 0에 가깝고 다를수록 이제 크기가 커지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 사이의 뭐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는 이제 피처 스페이스 안에서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려는 퀀텀 에볼루션 커널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커널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뮤는 그냥 패러미터고요. 일단 없어도 되는 값인데 젠슨 셔넌 엔트로피가 이제 두 그래프가 비슷할수록 유사할수록 0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 커널 같은 경우에는 젠슨 셔넌 엔트로피가 0일 경우에는 1이 되고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 1보다 작아지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커널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뭐 하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빨간색 분포처럼 0이 엑스테이션 넘버가 0인 경우가 제일 많고 그 엑스테이션 넘버가 커질수록 줄어든다고 하면은 뭐 또 다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포가 엑스테이션 넘버가 2일 때가 제일 크고 뭐 다른 값에서는 좀 줄어든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아까 어, 이 인코딩을 할 때 어떤 시간에서 잘라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떤 시간에 자르는 게 좋냐면은 결국 그래프끼리 분류를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에서 자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여기서 transitional divergence가 큰 경우에 해당하는 거. 이제 그래프 간의 유사도가 제일 적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JS divergence가 큰 이 부분을 골라서 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커널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P는 확률인가요라는 질문인데 여기 이 P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말합니다. 히스토그램 오브 그래프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엑스테이션 넘버 0에서 이 값을 가지고 엑스테이션 넘버 1에서 이 값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각각의 값이 이제 스몰 p가 되는 거고 이 히스토그램 자체를 말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분자 독성 예측을 해봤고요. 이 논문에서 해봤는데 이제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커널을 만들 때 어떤 시간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시간 t에 따라서 약간 그 반복을 하면서 옵티마이즈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t가 있고 어떤 뭐 t를 어떤 범위 안에서 그 시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 프리퀀시 오메가하고 디튜닝 델타를 뭐 어떤 값에서 맞춰서 그 상태로 그 조건으로 이제 실험을 해주고요. 그래서 어떤 t를 정해서 뭐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분류가 얼마나 잘 되냐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어떤 특정 t에 대해서 각각의 분자들의 그 디스트리뷰션 결과가 있을 거고 그거를 가지고 뭐 커널을 만들어서 분류를 해보면은 뭐 분류 결과가 있겠죠. 네. 여기서 그 분류 결과의 그 측정 값으로 쓰는 게 분류가 얼마나 잘 되느냐를 나타내는 값이 F1 스코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그냥 뭐 정확도 그런 거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총 샘플 중에서 뭐 맞춘 거가 몇 프로냐, 뭐 그거랑 이제 맞다고 한 거 중에 틀린 거가 몇 프로냐, 뭐 그런 거를 복합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F1 스코어를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가 있고, 아, 그래서 뭐 그렇게 했을 때 최적의 이제 t를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최적의 t를 가지고 기존의 다른 분류 방법들과 비교를 해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QK 같은 경우에 F1 스코어가 60%가 나왔고요. 그 전에 질문이 있는데 그래프 X축이 나타내는 반응. 네, 여기에서 이 X축의 의미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그래프 모양대로 중성 원자들을 깔아놓고 이제 퀀텀 에볼루션을 시켰을 때 이제 최종적인 상태를 보면은 그 원래 이 원자 상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리드버그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어떻게 갔죠? 네, 여기서 최종적으로 원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그라운드 상태가 있고 리드버그 상태가 있는데 이제 그 원자들 중에서 리드버그 상태에 있는 원자가 몇 개냐를 나타내는 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뭐 최종적으로 리드버그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가 얘하고 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그래서 리드버그 상태에 있는 원자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측정을 한번 했을 때, 뭐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반복 측정을 했을 때, 리드버그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퀀텀 에볼루션 커널을 만들어서, 이제 분자 독성에 대한 예측을 해서 F1 스코어를 구해보면, QK에 대해서 60.4%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해본 건데 오히려 잘 안 나온 것 같고 이제 결론은 기존의 다른 클래시컬한 방법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더 안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최소한 비슷하게는 나온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최소한 비슷하게 나왔다고 조금 바꿔서 조금 인위적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해왔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레티스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일부러 이렇게 좀 랜덤한 데이터셋이 나오게 어떤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하게는 이런 세모 모양의 레티스로 돼 있으니까 로컬하게는 그 다 뭐 비슷한 구조일 텐데 클래스 A랑 클래스 B가 다른 점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클래스 A는 뭐 이런 육각형 레티스가 많이 나오게 되고 클래스 B는 파고메 레티스인데요. 육각형하고 삼각형이 이렇게 섞여 있는 레티스인데 뭐 이런 레티스가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로컬하게 봤을 때 약간 글로벌하게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는 이 둘을 얼마나 잘 구분하냐를 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뭐 퀀텀 에볼루션 커널이 기존의 다른 커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예측을 잘한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시면은 먼저 해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네, 그래서 퀀텀 에볼루션 커널을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한 게 있는데, 얘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아까 QAK에서는 각각의 노드들을 그냥 다 똑같이 취급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노드별로 레이저 디튜닝을 다르게 줘서 노드별로 이제 다르게 취급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항이 그냥 리드버그 인터랙션 항이고요. 두 번째 항이 이제 X 로테이션 항이고 세 번째 항이 Z 로테이션 항인데 이게 원래는 아까는 이제 다 똑같은 값이었는데 델타가 이제 디튜닝을 원자마다 다른 값을 주면 뭐 더 좋아질까 이런 연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노드마다 다른 값을 줬기 때문에 그 측정값도 조금 다른 걸 쓰고요. 아까는 QK에서는 전체 그래프에서 리드버그 상태로 익사이트 된 게 몇 개였냐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뭐 0번 아톰이랑 2번 아톰이 동시에 익사이트 된 비율이 몇이냐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아톰이 동시에 익사이트 된 비율 같은 거를 쓰기도 하고요.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각각의 뭐 페어마다 익사이트 될 확률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구해서 썼고요. 그래서 뭐 QEK처럼 이제 뭐 기존의 방법들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이런 뭐 커널을 만들어서 커널끼리 묶어서 했을 때 뭐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결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퀀텀 에볼루션 커널을 사용한 뭐 유즈 케이스들이 또 약간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그 독성 물질 예측하고 비슷한 어, 유즈 케이스인데 이제 분자가 신체에 들어갔을 때 뭐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어떤 구조하고 그 분자가 신체에서 얼마나 활동을 잘 하는지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예측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분자 예측이랑 좀 비슷하게 그 분자의 모양을 인풋으로 넣어서 QEK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이제 카탈리스트 이제 촉매 디자인할 때 이제 촉매도 굉장히 산업에서 중요한 물질인데 이제 촉매에 따라서 뭐 화학 반응률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물질이고 그것도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퀀텀 에볼루션 커널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이야기한 퀀텀 에볼루션 커널에 대한 혹시 논문 레퍼런스가 필요하시면은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설명한 그 노드마다 디튜닝 다르게 줘서 하는 거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전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발표 자료 공유는 일단 이 발표 자체가 녹화가 돼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 공유가 따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링크 주소는 네, 그 큐센터에서 공지가 갈 겁니다.
이 교육 공지하고 마찬가지로 공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실습도 이제 그 QEK 파스칼의 라이브러리에 올라가 있는 튜토리얼 가지고 해볼 거고요. 그 GitHub 링크는 받으셨을 텐데 GitHub에 그 다큐멘테이션 링크가 있거든요. 네, 거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뭐 링크도 그냥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튜토리얼이 몇 개 있는데 튜토리얼 1하고 튜토리얼 2 두 개를 해볼 거고요. 음, 이 튜토리얼은 아까 설명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튜토리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자 독성 예측에 관한 예제이고 어, 이제 여러 개 분자 데이터셋이 있고 여기서는 총 280 몇 개 정도 되는데 분자 데이터셋이 있고 그다음에 걔네를 이제 퀀텀 에볼루션 커널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분자를 이제 양자 타임 에볼루션 시켜서 그 최종 상태를 측정해서 분포를 구하고 그래서 그 분포를 가지고 커널을 만들어서 어, 이제 그 커널을 학습을 시켜서 독성 예측을 하는 튜토리얼입니다. 그리고 일단 튜토리얼 1하고 2로 나눠져 있는데 1은 그 분포를 구하는 것까지가 튜토리얼 1이고요. 그다음에 그 구한 분포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해서 정확히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해서 독성 분류를 하는 게 튜토리얼 2가 되겠습니다. 일단 튜토리얼 1을 먼저 보시면은 음, 네, 이제 첫 번째 블럭은 그냥 환경 설정에 관한 거고 두 번째 블럭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톨치 지오메트릭이라는 패키지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톨치는 그 파이톨치 머신러닝에 많이 쓰는 그 패키지이고요. 그 중에서 뭐 그래프 같은 거 다루는 데 쓰는 톨치 지오메트릭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데이터셋 불러오는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파스칼의 QEK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거는 이제 그 그냥 데이터셋 불러오는데 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뭐 리트라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그거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불러오는 데이터셋은 PTC FM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셋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프리딕션 뭐 톡식시리 그러니까 독성 예측에 관한 데이터셋이고 음, 프리딕티브 톡식시리 챌린지라는 뭐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이고 뒤에 붙은 FM은 피메일 마우스라는 뜻인데 이 중에서 뭐 피메일 마우스에 관한 데이터셋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해볼 거고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QK에 맞게 컴파일하는 컴파일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각 분자들마다 양자 에볼루션을 시켜서 결과 분포를 봐야 되니까 뭐 이런 익스트랙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제로 양자 계산을 하기 위한 뭐 이렇게 백엔드 설정하고 제 결과를 이 제이슨 파일에 저장하고 이런 컨피그레이션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백엔드를 큐팁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로컬 PC로 계산하는 경우에 쓸 때 큐피티를 쓰고요. 그다음에 아까 불러온 그래프들을 이제 익스트랙터에 추가를 해주고 얘네를 이제 컴파일을 해줍니다. 이제 머신 규격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그래프마다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불러와주고요. 그래서 285개를 불러와서 쓰고 있고 그중에서 또 이제 그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큐빅 개수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제한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PC에서 하려고 하면은 큐빗이 15개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냥 5개로 제한을 걸어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에 맞는 데이터만 또 걸러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이제 이 선택된 그래프 데이터들을 가지고 QPU로 보내서 양자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얻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QPU를 이 시간에 이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코드만 보고 가시고요. 이거는 폴스로 돼 있어서 실제로 작동되지는 않는데 아, 그냥 이제 QPU로 보내서 계산을 해서 결과를 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신 지금 당장 QPU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 이전에 QPU를 써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불러와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불러와서 쓰면은 지금 279개를 불러와서 쓰겠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보면 질문이 튜토리얼을 콜랩에서도 돌릴 수 있냐고 하시는데 음, 자 콜랩을 많이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콜랩에서 아마 이 QEK 패키지를 거기서 설치할 수 있고 데이터셋을 이제 어디다가 받아놓고 거기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있으면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제가 그걸 직접 해보진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셋이 받아졌고 데이터셋을 이제 몇 가지만 보면요, 뭐 이렇게 생긴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 이제 분자 중에 하나겠죠. 분자 중에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런 분자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셋을 이제 커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레이저 펄스가 필요한데 아까 이제 커널 만들 때 뭐 펄스의 시간을 몇으로 하냐 이런 거를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알아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펄스가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펄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음,
네,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자마다 이제 최종적으로 양자 상태를 측정했을 때 뭐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나온다는 거고 이게 이제 64번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또는 65번 데이터에 대해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각 분자마다 이 어떤 특정 레이저 펄스에 대한 그 결과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얻은 거고요. 튜토리얼 2에서는 이걸 가지고 퀀텀 에볼루션 커널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분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이제 데이터셋이 아까 방금 그 결과 분포 구에서 해놓은 거를 프로세스드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쓸 수도 있고, 네, 이걸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머신러닝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머신러닝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SK 러닝이라는 머신러닝 하는 패키지, 파이썬 패키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데이터셋을 이제 파킹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X랑 Y는 이제 데이터셋에서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이 되는데 이제 X는 그 각각의 분자의 모양에 따른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과의 분포를 사용하니까 그 각각의 분자의 결과 분포가 되겠죠. 그리고 Y는 이제 우리가 독성 예측을 하려는 거니까 Y가 그 독성이 있냐 없냐 의 값이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시킬 때 그럼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뭐 데이터셋의 80%를 가지고 트레인을 시키고 20%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눠서 쓰는데 여기서 그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23개를 트레이닝에 쓰고 56개를 테스팅에 쓴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4번 데이터의 결과 분포, 결과 분포고 이제 여기서는 X가 되는 거죠. 모델의 인풋이 되는 거고 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튜토리얼 1에서도 나왔지만 네, 그래서 이 이제 결과 분포를 가지고 커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커널은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 두 그래프 사이에 뭐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고 그 두 그래프의 결과 분포를 가지고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를 구해서 이거는 이제 두 그래프 두 결과 분포의 뭐 유사도 그러니까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사할수록 0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 앞에 뮤는 이제 그냥 패러미터입니다. 뮤에 따라서 뭐 또 커널의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로 돼 있고 익스포넨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의 결과 분포가 똑같을수록 커널이 1에 가까워지고 다를수록 1에서 작아지고요. 그래서 익스트랙터 그래프 이 부분은 사실 그 튜토리얼 1 진행 안 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로우 그래프들을 넣은 상태로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Integrated QEK라는 패키지 클래스를 불러와서 처음부터 그냥 그 그래프 데이터 세트를 넣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는 음, 아까 그래프를 넣어서 프로세싱을 이미 시켰으니까 프로세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fast QEK라는 클래스를 불러와서 얘를 가지고 그냥 뮤만 넣어서 커널을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뮤는 아까 그 커널에 들어가는 뮤 이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다 파킹을 시켜놓고 음,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데이터를 그 머신러닝 패키지에 맞게 데이터 형태를 바꾸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뭐 비교하는 함수에다가 넣어봤을 때 같은 그래프끼리는 1이 나오고 뭐 좀 다른 그래프끼리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1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 2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결과 분포를 보면은 그래프 1에 대한 결과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 2에 대한 결과 분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둘은 그래프가 그냥 딱 봐도 많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사실 결과 분포가 많이 다르게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 패키지에다가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 뮤는 0.5로 지정이 돼 있고 어, 저는 그냥 코드를 이미 실행을 한 번씩 시켜봤는데 그냥 넣어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QPU 같은 걸 이용해서 커널을 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QPU나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뭐 양자적인 방법으로 커널을 구하고 이제 그 구한 커널을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셋을 분류하기 위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 패키지를 이용해서 지금 학습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학습시킨 이제 모델이 있을 거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 독성 예측을 해서 결과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그 F1 스코어를 가지고 결과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리설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F1 스코어가 지금 0.58이라고 돼 있어서 58%가 나오는 건데 58%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인지 딱 알기 힘든데 그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58%면은 꽤 높은 값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른 기존의 방법들을 썼을 때 58%보다 대부분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것도 뭐 측정 결과도 약간 확률적이고 하니까 F1 스코어도 뭐 그때그때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보였을 때 0.16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값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여기에 그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 우리가 사용한 거에서 패러미터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아까 위에서 나온 그 뮤가 있고요. 여기서 그 전슨 셰넌 다이버전스 앞에 붙는 개수로서의 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C가 있습니다. C는 아까 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 설명할 때 이제 하드 마진이 아니라 소프트 마진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마진을 얼마나 관대하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패러미터가 C거든요. 그래서 C가 클수록 하드 마진에 가깝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C를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또 분류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C랑 뮤를 각각 얼마로 할 때 이 분류기의 성능이 제일 좋아지냐를 또 그냥 반복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값이 제일 좋냐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좀 뭐 그리드 설치라고 해서 부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 두 값에 대해서 쌍으로 바꿔가면서 했을 때 어디가 제일 좋냐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또 뭐 찾아보면은 어,
예, 그래서 C에 대해서 스캔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C가 여기서는 뭐 C가 좀 높으면은 분류가 잘 되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리고 뮤에 대해서도 스캔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뭐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뮤가 좀 높은 부분에서 F1 스코어가 잘 나오는 걸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C하고 뮤 옵티마이즈 하는 것까지 해서 소프트 벡터 머신으로 분류하는 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퀀텀 에볼루션 커널을 이용해서 독성 예측을 했을 때 소프트 벡터 머신하고 결합해서 했을 때 이제 기존 방법만큼은 잘 나온다. 그리고 어떤 좀 아티피셜 인공적인 데이터셋으로 했을 때는 기존 방법에 비해서 훨씬 잘 나오기도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네, 질문이 있으시면 인풋 데이터가 무엇이 인풋 데이터라는 게 어, 무엇의 인풋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인풋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면은 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인풋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의 그 분자 구조들이 데이터셋이니까 그게 인풋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보통 인풋을 직접 쓰질 않고 그 인풋 사이에 커널을 구해서 쓰는데 이제 그 커널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풋이 되는 거고요. 인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커널을 구하는 방법이 될 텐데 그게 결국 아까 설명한 그 양자 측정 분포를 구하고 그거에서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커널을 구하는 게 되겠죠. 그거를 물어보신 게 맞나요? 그래프의 히스토그램이 뭔지는 네, 이 부분인데요. 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익사이트를 시켜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는 얘네들이 각각의 노드가 다 각각의 원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자가 6개가 있는 건데 원자들에 맞는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이제 원자들이 리드버그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익사이트를 하는데 어, 근데 얘네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리드버그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뭐 인접한 원자끼리는 리드버그 인터랙션을 해서 뭐 둘 다 올라가지 않고 하나만 올라가고 뭐 그런 식의 인터랙션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걸 셀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가 있고 뭐 얘가 올라가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나머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고 그러면은 얘네 둘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여기 x축이 2인데다가 하나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측정해 봤는데 뭐 세 개가 올라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그래프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한 개가 올라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얘만 올라가 있다 이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엑스테이션 넘버가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에 하나가 더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양자 측정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리저버그 상태에 있는 원자가 두 개인 경우가 있고, 뭐한 개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쩔 때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자 상태는 같은데 그 측정 결과는 확률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 100번을 측정을 하면은 뭐 두 개가 익사이트 돼 있는 경우가 50번이 나오고 한 개만 익사이트 된 경우가 25번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있겠죠. 아, 그 분포를 지금 여기서 히스토그램 그래프의 히스토그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앵그링 코딩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그쵸? 앵그링 코딩은 아니죠, 여기서는. 앵그링 코딩은 아니고, 어, 네, 그러니까 앵그링 코딩은 사실 퀀텀 서킷에서 앵그링 코딩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그게 각각의 큐빗의 페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임베딩하는 방식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거가 이제 퀀텀 서킷 방식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이 방식 같은 경우는 퀀텀 서킷 방식은 아니고, 뭐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방금 이제 설명드린 대로 그 최종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그 익사이트된 원자의 개수, 엑스테이션 넘버를 가지고 이제 인코딩을 하는 방식. 네, 레이저를 가하는 해밀토니안이 네, 아까 나왔던 그 해밀토니안이고요. 네,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이거에 의해서 아까 그 그래프에서 최종 상태가 나온다는 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원자가 두 개가 있는 건데, 이제 아까 그 그래프 같은 거에서는 뭐 원자가 여섯 개가 배치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레이저를 전체적으로 쐈을 때, 글로벌하게 쐈을 때, 뭐 어떤 원자가 익사이트 된 상태로 측정되고, 어떤 원자가 그라운드 상태로 측정되냐, 뭐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한 번에 이해를 못할 거라고 걱정이 조금 되긴 했었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파스칼 한국지사에서 지금, 곧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람을 뽑을 것 같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더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세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교육이 이제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